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새 꿈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깨어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정말 누군가 내 옆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아니면 평소에는 절대 화내지 않던 당신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폭발적인 감정을 쏟아낸 후 스스로도 놀라서 이게 정말 나였나 싶은 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 안에 낯선 나를 마주합니다. 그건 마치 내가 알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칼 융은 이것을 두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자신의 절반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입니다.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우리 안의 잠재의식과 대화하는 6가지 방법.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마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의식의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그곳에는 내가 감추고 싶었던 기억들, 인정하기 싫었던 감정들, 그리고 내가 되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보물이 숨어 있다고요. 우리가 회피하고 억압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융은 개성화 또는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 첫 번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꿈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설령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저 이상한 이미지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융에게 꿈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생생한 메시지였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가 약해지면서 무의식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융은 프로이트와는 다르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프로이트가 꿈을 억압된 욕망에 위장된 표현이라고 본 반면 융은 꿈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상징의 언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꿈에서 어두운 숲속을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다고 해봅시다. 이 꿈을 프로이트식으로 해석하면 숲은 무언가 억압된 것의 상징이고 오두막은 다른 무언가의 위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어두운 숲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오두막은 그 혼란 속에서 당신이 찾아야 할 안식처나 해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꿈은 위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징이라는 언어로 말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꿈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융이 제안한 방법은 바로 증폭이라는 기법입니다. 꿈에 나온 이미지 하나하나를 놓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연상을 불러일으키는지 자유롭게 탐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꿈에 뱀이 나왔다면 뱀이라는 상징이 당신 개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뱀은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뱀은 위험과 두려움의 상징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변화와 재생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또 동양의 전통에서 뱀은 지혜와 연결되기도 하죠. 이렇게 개인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를 함께 탐구하면서 꿈이 전하려는 메시지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을 해석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윤군 꿈이 의식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보상하려고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낮 동안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살아간다면 꿈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미지들을 보여줌으로써 균형을 맞추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너무 감정에 휩싸여 산다면 꿈은 좀 더 질서정연하고 구조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꿈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 하고 우리가 외면한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니 꿈을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기억날 수도 있지만 계속 기록하다 보면 점점 더 생생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 몇 달에 걸쳐 꿈들을 돌아보면 거기에 일관된 패턴이나 주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계속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 상상입니다. 이것은 융기 개발한 매우 독특하고도 강력한 기법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꿈이 우리가 자는 동안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라면 적극적 상상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의도적으로 무의식의 문을 여는 것이죠. 융 자신도 평생 이 방법을 사용했고 그의 가장 깊은 통찰들은 이 적극적 상상을 통해 얻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적극적 상상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명상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에서는 보통 마음을 비우거나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지만 적극적 상상에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어떤 인물이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인물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여기 나타나셨나요?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인물이 대답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의식이 예상하지 못한 답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무의식에서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융은 이것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 속 여러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들을 원형적 인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현명한 노인, 위대한 어머니, 영웅 그림자 같은 형상들이죠. 이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살아있는 에너지이자 성격의 부분들입니다. 적극적 상상을 통해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측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소에는 매우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적극적 상상 속에서 만난 인물은 매우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억압해왔던 감정적 측면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적극적 상상을 할 때는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마치 연극 대본처럼 적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물었고 그 인물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식으로요. 윤은 이것을
빨간 책이라는 유명한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무의식과 나눈 대화들을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기록했고, 이것이 나중에 그의 분석 심리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융처럼 화려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화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방법이 좀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상상의 인물과 대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 대화가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요. 무의식의 인물들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통찰을 주고 당신이 회피하고 있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알고 있고 동시에 당신의 가장 큰 가능성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 상상은 그들과 직접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림자 작업입니다. 융의 개념 중에서도 그림자는 가장 잘 알려진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고, 똑똑한 학생이 되어야 했고, 효자 효녀가 되어야 했고, 성실한 직장인이 되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화, 질투, 게으름, 욕심, 잔인함, 성적 욕망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억압된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정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력해지고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평소에는 절대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항상 도덕적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는 것처럼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게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융은 정확히 반대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요. 당신이 부정해왔던, 하지만 엄연히 당신의 일부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림자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윤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거만함이 유독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도 인정받지 못한 거만함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나약함이 당신을 짜증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정적인 반응이 투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것이 당신을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면 거기에는 당신 자신의 그림자가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자 작업의 핵심은 이렇게 부정해왔던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것들을 나쁜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요. 당신 안에 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당신이 화를 마구 분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화라는 감정이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도 당신의 에너지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한 상황에 맞서는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죠. 융 자신도 그림자와 씨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어둡고 파괴적인 충동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과 대면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탐구하고 그것과 대화하고 마침내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인간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면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내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라고 인정하는 용기 말이죠. 하지만 그 용기가 바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동시성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윤기 만든 개념으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인과관계 없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를 문득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든지, 당신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이 정확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든지, 꿈에서 본 상징이 다음날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든지 하는 경험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융은 동시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와 협력하면서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주는 인과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미의 원리입니다. 때로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채는 것은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나비 한 마리가 당신 주위를 빙빙 돌더니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나비는 변화와 변신의 상징이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외부 세계를 통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이 바로 변신의 시기라고 말이죠. 동시성을 경험하려면 무엇보다 주의 깊게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을 놓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 있다면,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본 간판의 문구가 당신이 필요로 했던 조언일 수도 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가사가 당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당신이 피하고 있던 진실을 정면으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조짐을 읽는 전통이 있었습니까?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든지, 특정한 꿈을 꾸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믿음들이요.
현대인들은 이것을 미신이라고 치부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동시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일상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단순히 물질적인 법칙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미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동시성에 주목한다는 것은 삶을 좀 더 시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분석하려 들지 않고 때로는 그냥 경이로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모든 우연을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이 울림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5번째, 방법은 상징과 원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집단 무의식에는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축적해온 경험들이 원형이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원형은 일종의 심리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가 본능적으로 둥지를 짓는 법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본능적으로 특정한 심리적 패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원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이미지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은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대한 어머니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자연, 대지, 풍요, 보살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집어삼키는 어머니,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도 포함합니다. 영웅 원형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그림자 원형은 우리가 부정하는 어두운 측면을,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남성 안의 여성성과 여성 안의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기 원형은 통합되고 온전한 전체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원형들은 신화, 전설, 종교, 예술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심리적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단군 신화를 봐도 곰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원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물성에서 인간성으로의 변화, 본능적 존재에서 의식적 존재로의 진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에서 뱅기를 견디는 이야기는 변화를 위해서는 고독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심리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화 속에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 여정이 암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윤근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나 환상 속에서 이런 원형적 이미지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기억이나 경험의 산물로만 보지 말고 인류 전체의 정신적 유산과 연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꿈에서 현명한 노인을 만났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의 할아버지나 선생님을 떠올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원형, 즉 인류가 수천 년간 존경해온 현자의 원형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를 전해주려고 나타난 것이죠.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무의식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논리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지, 은유, 상징으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징의 언어를 모른다면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예술, 문학, 영화, 심지어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융근 상징이 단순히 무언가를 대신하는 기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상징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며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원형과 상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심리적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당신이 느끼는 혼란, 당신이 찾고 있는 의미,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겪어온 보편적인 경험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그들의 지혜가 원형과 상징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 고통이 사실은 인류 전체의 성장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자신만의 신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신화를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신화라고 하면 보통 옛날 사람들이 믿던 환상적인 이야기를 떠올리지만 융에게 신화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신화는 우리 삶에 의미와 방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틀입니다. 문제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자신만의 신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나 전통이 사람들에게 신화를 제공했습니다. 당신은 신의 자녀이며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죽은 후에는 천국이나 내세로 간다는 식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집단적 신화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옛날 신화들은 더 이상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의미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지만 여전히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융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새로운 집단적 신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만의 개인적 신화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실현 또는 개성화의 과정과 연결됩니다. 자신만의 신화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떤 영웅의 여정을 걷고 있나요? 당신이 극복해야 할 용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찾아야 할 보물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돕는 조력자는 누구이며 당신을 방해하는 적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신화적 여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독과 혼란, 청년기의 방황과 탐구, 프로이트와의 만남과 결별, 중년기의 내면적 위기,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과의 화해.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이자 인류의 정신을 치유하는 치유자이며 잃어버린 영혼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안내자라는 신화를 살았습니다. 그 신화가 그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었습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신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것들을 단순히 무작위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패턴이 보이나요? 당신은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에 부딪혀 왔나요? 같은 교훈을 배우려고 했나요? 어떤 주제가 반복되나요? 이것들이 바로 당신 신화의 핵심 모티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와 있나요? 시련의 한가운데인가요? 아니면 변화의 문턱 위에 서 있나요? 당신 앞에 놓인 다음 장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신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삶이 진행되면서 당신의 신화도 함께 진화합니다. 새로운 경험들이 이야기에 추가되고 당신은 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나중에 보니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시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사실은 당신을 진정한 길로 이끈 전환점이었음을 발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신의 신화를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재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치유이자 성장입니다. 자신의 신화를 만든다는 것은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능동적인 주인공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러니까, 사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신화의 주인공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과 씨름하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근 말년에 자신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의 제목을 회상, 꿈, 사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외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내면의 여정으로 서술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내적 변화를 겪었느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무의식과의 대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에게 깊은 의미와 만족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나 실패, 부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신화를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여정을 의식적으로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 융이 제시한 6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꿈을 통해 무의식의 편지를 읽고 적극적 상상을 통해 무의식과 직접 대화하며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고 동시성을 통해 우주의 의미를 발견하며 원형과 상징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신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융기 말한 개성화입니다. 개성화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자신 안의 모순과 갈등을 인정하며 빛과 어둠을 모두 품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전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성. 당신 안에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습니다.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면도 있고 비이성적인 면도 있습니다. 남성적인 면도 있고 여성적인 면도 있습니다.
개성화는 이 모든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여정이 인생의 후반부에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 과제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 다른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했는가? 이때가 바로 내면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마주하고 계실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문득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죠. 융의 심리학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제부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무의식과의 대화는 평생의 작업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깊어지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무의식이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회피하고 싶었던 문제를, 당신이 변화시켜야 할 부분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럴 때 화가 나고 저항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혜이자 당신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만들려는 힘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과 협력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치유와 성장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꿈 일기를 써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앉아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와 대화해 보세요. 당신을 강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들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해 보세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우연들에 주목해 보세요. 신화와 상징의 언어를 배워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온다면 운명은 선택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성화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지혜롭고 더 용감하고 더 온전한 당신이요. 그 당신은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기 제시한 이 방법들은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둡고 두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당신이 평생 찾아왔던 것,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오늘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목소리가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찾아 헤매던 모든 답이 사실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